최사욱 애널리스트님께서 네. 전 애널리스트님께서 1억이 주어진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게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요. 네네. 그거를 이제 부동산이 오랜 기간 했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은 뭐 15년까지 부동산 3천조 하다가 지금 5천조 네. 하니까 부동산이 거의 한 60%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그 이전까지 보더라도 지난 한 수십 년간 부동산이 압도적인 네. 그런 성과를 보여왔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결국 주택을 뭐 여러 채 갖고 있기 좀 불편해진 게 사실이고 네네네. 이런 쪽으로 자산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상대적으로 열의 전략이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여러 채가 아니라 이제 투자는 결국 어떤 다른 금융상품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도록 좀 종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국면에서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의 펀더멘탈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네. 되고 성장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 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뭔가 수급과 펀더멘탈이 만나면은 이제 그런 증폭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우리나라 네. 기업이나 우리나라 산업도 성장 산업이 있는데 네. 미국 역시 또 성장 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자산 배분을 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좀 성장 산업을 잘 찾아내서 이제 그쪽에 투자 비중을 높여놓고 직장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장인들은 그 연봉이라는 그런 소득이 있다 보니까 네. 그 1억이라는 자산을 투자해서 설령 투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전체 평생 벌어들이는 그 현금 흐름 상에 있어서는 만회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 값이 큰 투자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막 1년에 1%씩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30년간 끌고 가도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성장주나 성장산업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대값이 크니까 그런 쪽 투자했을 때 좀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대값이 큰 투자. 네네네. 그러니까 기대값이 큰 투자라고 하면은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기대값도 아주 크죠. 네. 뭐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현재 그 유통화폐를 다 대체할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확률 맞추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전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기대값이 큰 놈에다가 투자를 기대값이 큰 걸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인처럼 네. 일단 기대값이 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그런 성장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설득력이 높은 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골라서 이제 일정 자산을 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템베거가 될수 높은 있다. 네 맞아요. 뭐 10배나 100배 이렇게 네. 물론 시간이란 함수를 또 곱해야 되지만 네.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10배, 100배 오를 종목을 찾는 방법은 기대값이 큰 거를 본다. 기대값은 감으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약간 내재나 그러니까 네. 잠정 기대값이라고 하죠. 그걸 완전 정확한 뭐 37,9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만큼 갔을 때 네. 어느 정도는 되겠다 이런 그런 잠정값이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구체화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연초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주식부자 프로젝트 책에도 썼는데 네. 그 밸류에이션의 구루라고 하는 에드워스 다모다라는 교수가 네. 자기가 올해 1월 달에 테슬라를 매도를 하거든요. 네, 600불 넘었을 때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20달러일 때 매도를 네. 했는데요. 매도를 하면서 본인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테슬라가 자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매도하자마자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600불이 1000불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본인 블로그에 막 테슬라 주주들이 댓글을 막 달거든요. 천슬라. 네, 막 천슬라 되니까 뭐 주식도 못 하시고 이제 네. 뭐 밸류에이션의 대가라니 네. 막 비판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모다라는 교수가 그분이 평생 밸류에이션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좀 열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의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엑셀을 공개를 하거든요. 네.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DIY, 네가 직접 밸류에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2030 정도 되면은 테슬라도 1000만 대 정도 팔 것 같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레벨,
BMW 레벨 뭐 이런 레벨이 있고 아니면 너가 키인을 해라 뭐 2천만 대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를 그 정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규모를 제가 고르면 되고요. 그 레버를 움직여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익은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네. 만약에 이 회사가 2030년 됐을 때 뭐 여전히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인지 그러니까 네. 자동차 메이커인지 아니면 네. 빵 기업 수준으로 네. 막 플랫폼 기업으로 20%의 영업이익률일지 네.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골라라.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너가 키인을 해라. 네. 이제 난 30% 벌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걸 또 할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할인하는 리스크 변수도 갖고 오고 그렇게 총 4개 밸류를 움직이면 목표가가 딱 도출되는데 네네. 그 목표가 도출한 방식이 말씀하셨던 방식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막 2025년 거 지금은 뭐 연에 50만 대 생산하지만 2025년에는 300만 대 판다. 네. 2030년에는 뭐 2천만 대 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대값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표값이 큰 거.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성장주 투자다 해가지고 네. 제가 책에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값이 큰 종목인데 확률이 좀 되는 애들이라는 게 네. 그거죠. 네네. 애들이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되는 기업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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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아, 네. 죄송해요.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네.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장이 받아들이면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나만 생각하고 아하. 그냥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지 못하면은 네. 그냥 괴짜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최근 좀 상승을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삼성전자고 2등이 네. 하이닉스다 보니까 네. 반도체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반도체 역시 굉장한 성장 산업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들이 바이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바이오 산업이 2015년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 정도였거든요. 네. 2%.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두 자릿수 12% 넘어가죠. 네, 바이오는 그래서 네. 막 바이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그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를 떠올리시는데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아니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네. 제약사, 저희가 말하는 빅파마 네. 그런 제약사 이외에 바이오도 바이오 테크 기업이 있거든요. 바이오 테크? 네, 어떤 의미로 바이오 벤처들, 네. 바이오 빅파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바이오 벤처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바이오 벤처들 중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네. 빅파마한테 인수가 되거나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제 체급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네. 있는데요. 한국도 올해는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거의 주가가 거의 10배 올랐다고 할 수 있을 뭐 정도로 하는 데예요, 알테오? 많이 올랐고요. 알테오젠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네. 그런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를 피하 주사 인슐린처럼 그냥 자기가 꽂을 수 있도록 네. 피하 주사로 제형을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등장한 이후부터는 네. 한국의 약간 플랫폼 바이오 벤처들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녹십자나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한국으로 치면 빅파마들이 있는데 네. 뭐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그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그런 다른 제2 알테오젠 후보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올릭스 뭐 셀리버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브리지 바이오도 있고 등등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각자 네. 자기들만의 어떤 기술들이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성장주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전체가 성장 산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바이오는 바이오 벤처도 있고 네. 바이오 대기업도 있고요. 바이오 그러니까 생태계가 생겼구나. 맞아요. 네, 생태계가 생겼고 네. 과거에는 바이오 관련 그런 인력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도 좋지 네. 못했는데 네. 이번에 SK 바이오팜 올해 상장했던 기업 중에서 네. 그 상장 뭔가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네. 회사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인데 네. 그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막 몇십억 받고 막 그렇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스토리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더 고급 인력들, 아. 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고 네. 이러면서 이쪽 생태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레벨업이 됐네요. 네. 신흥국에서 이렇게 바이오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진국 아니면 생태계가 네. 없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여가지고 네. 사실 저희 이제 선진국인데 저희 선진국이지만 이런 바이오 생태계를 내생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좀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밀러를 만들잖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를. 네. 근데 바이오 시밀러에 예를 들면 바이오 시밀러들 중에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바이오 시밀러가 네. 피하 주사로 제형이 바뀌면은 이거를 바이오 베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허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제형을 바꾸 성능이 네. 똑같은데 네, 네. 투입하는 방식을 바꾸면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바이오 베터라고 해서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을 카피한 시밀러가 있는데 네. 바이오 베터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네. 경우에 베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바이오 배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베터. 기술들이 네. 베터 그런 기술들이 네. 염기설 바꾸고 등등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제형을 바꿔가지고 특허를 연장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엄청난 수출이 이제 있었죠.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서 네. 우리 바이오 의약품은 정맥인데 이거 붙이면은 뭐 피하 주사 방식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하 주사 붙은 이걸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어떤 생애 주기를 연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나중에는 뭐 진짜 막 경구형으로 주사 맞아서 아니 뭐 경구형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뜯어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런 기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구조를 또 띄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좀 괜찮았었습니다. 네. 바이오라고 하면 왠지 느낌이 뭐 이런 특례 상장 해가지고 그 대표 자주 바뀌면서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좀. 뭐 그런 회사도 있죠. 그래요?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회사를 파악할 때는 이러고 싶어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애널일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제가 만약에 바이오 애널이라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거를 글을 쓰겠죠. 저의 그렇죠?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좋아 보이는 거 글을 쓸 겁니다. 근데 쓰다 보면은 어떤 회사는 약간 리스키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회사의 IR 활동이나 그런 최대 주주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위험한 것 같다. 이제 약간 이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 보통 이제 뭐 어디 카이스트 박사님이 대표님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글을 잘 안 쓰게 돼요. 애널리스트니까. 왜냐면 저는 써야 된다고 강제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애널들이 많이 커버하고 글을 많이 쏟아내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떠나가지고 그 회사가 뭔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믿음을 한번 주기는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기업들을 저는 좀 되도록이면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기는 해요. 애널리스트가 뭐 이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기업명이 계속 그 리포트에 언급이 되고 그런 회사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8년에 애널리스트 되기 전에 직장인 투자자 시절에 이제 큰 실수, 이제 뭐 자산을 거의 말아먹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막 라면 먹고 돈 모아가지고 뭐 한 몇 억 투자했는데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이제 크게 손실을 났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투자했던 기업들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작은 시가총액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분석하는 사람은 없지만 뭐 공시 자료가 있으니까 공시 자료를 받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 회사가 시장이랑 접점이 있고 투자자랑 접점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시장과 교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감한다는 게 뭐 사기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알려진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한번 커버리지 한번 없다가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리서치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가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 있죠. 정말 뜬금없이.
그걸 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썼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어쩔 때는 그런 경우에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는 네. 사이일 수도 있고 이모부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려진 기업들이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기업들이 막 10배, 100배에 올라가는 거지 막 모르는 기업들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높은 상승을 한 부동산은 저희가 다 아는 부동산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레전드인 네임들인 대단지 대단지에다가 다 아는 부동산. 그게 더 오르는 거지. 그 지방에서도 예를 들어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도 그 동네 네임드가 올라요. 네. 그냥 뭐 한 동짜리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 동짜리가 10배 오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이게 시총 대형주인데 시총 대형주가 진짜 제대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바이오 쪽이고. 바이오는 산업 전체가 시총 2%가 12%로 갈 정도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큰 산업이 되었고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빌보드 1, 2등 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올해가 약간 좀 분기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K바이오, K엔터, K팝, K팝. 요즘에 K는 또 양극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K는 양극화죠. 그렇죠. K자형 회복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K엔터도 굉장히 성장 산업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탄의 앨범 판매량이 뭐 20만 장, 50만 장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작년에 600만 장, 올해는 뭐 지금까지 거의 600만 장이고 아마 연말에는 또 나오면 한 1000만 장까지 팔릴 거라고 말이 1000만 장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과거에 저희가 막 100만 장 가수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 거의 그 정도로 팔아버리니까 엄청난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엔터 산업이 처음에 저희 한류가 조금 뜨고 이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보아, 동방신기. 동방신기 정말 엄청난 그룹인데 그 완전체 4명 다 되게. 근데 그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국내 엔터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다가 SM과 YG가 대응을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13년에 약간 혐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SM이 엑소 이제 엑소를 그 전부터 했지만 엑소에 중국 멤버들을 넣으면서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갔었는데 일본은 이제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일본의 그 콘서트 대행해준 회사로부터 매출 쉐어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좀 벌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중국은 역시 중국인데 중국은 그냥 수수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출 쉐어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기획사가 다 먹고 국내 기업들은 약간 로열티도 약간 정액 베이스로 받는 이런 형태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좋든 싫든 중국에 뭐 기획사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려서 15년, 16년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랬는데 16년 11월 달에 그 사드로 인해서 갑자기 한한령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YG나 아니면 SM 같은 회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그런 회사만 데미지 받은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우리나라 게임 회사도 파노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 개발한 그런 외자 파노를 받지 못해가지고 파노를 안 내주니까 중국을 노리고 만들었는데 못 팔고 이러면서 이제 사드 피해 섹터가 많이 생겼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죠. 근데 그 와중에 뭐 JYP가 2017년을 전후로 이제 트와이스 그룹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걸그룹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걸 막 입증을 했고요. 이러면서 올라갔고 BTS도 2013년도에 생겨서 이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이제 많이 낮아졌고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일본, 중국 이런 의존도가 높아서 애초에 태생이 그걸 타겟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그 나라가 안 되면 엄청나게 무너지고 막 회사가 휘청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른바 소위 정말 글로벌 팬덤으로 이렇게 완전히 국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팬덤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장주의 면모가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비단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K-팝 그 아티스트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계로 진출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제는 아예 그걸 넘어서 가지고 JYP가 하는 걸 보면은 아예 일본에서 일본 로컬 그 현지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K-팝 아이돌로 키우잖아요. 마케팅 방식은 우리가 넣고. 네네.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이런 거는 K 방식으로 하지만 구성원들은 이제 현지인을 섞는 게 아니라 현지인 100%로. 그럼 일본에서 그런 게 성공했다면 일본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확장성을 확보해 나가니까 아까 그 꼬리 목표가 좀 커야지 되는데 우리 한 개의 특정한 어떤 밴드가 잘 되는 걸 넘어가지고 얼마든지 동시다발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표값이 크죠. 미국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거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트레이닝하고 뭐 이렇게 음악 제작해주고 마케팅 방식도 우리 방식으로 하고 하면서 현지에서 훨씬 더 인기 있는 그룹을 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게 통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JYP 주가가 올해 다시 재상승을 했어요. 와, 새로운 모델이네요, 이런 거는. 네네. 우리나라에 일본 그런 회사가 들어온 적도 없잖아요. 네, 맞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뭔가 한국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고 다 대부분 비슷할 텐데 그거를 이제 K-팝 방식으로 키워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확장성 부분에서 엔터계 코스맥스. 각 나라 거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만들어.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갑자기. 여튼.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성장 사업인데 플랫폼 사업은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두 개 회사로 거의 대표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 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네, 맞습니다. 주가는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이제 결국 P는 2 곱하기 M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익은 지금 안 올라갔지만 이제 시장 상황상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회계분기 한 분기 3개월마다 체크가 되는 거고요. 이익은요. 주가는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가버리니까 이익은 제자리인데 멀티플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10배짜리 기업이 PER 30배, 막 50배, 70배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거품인가? 버블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익이 지금은 뭐 100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1000이 되는구나. 그럼 이익이 1000이 됐을 때 지금 주가는 그 1000 됐을 때 기준으로 PER 10배짜리 회사가 되네. 이러면서 이게 1000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2015년도에 성장주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게 되고 다른 섹터에 있는 성장주를 커버했던 애널리스트들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운이 좋았던 거는 하나금투 있어가지고 하나금투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들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10배 올라가는 기업은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면 좋고 또 올라갈 때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한 20-30% 올라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막 2-3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비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한 5배, 10배 가면은 막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또 한샘이라는 종목은 33만 원까지 갔다가 또 거의 진짜 정말 4분의 1 토막 이상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결국 또 그 성장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는지를 이제 15, 16년을 거치면서 좀 배우게 돼가지고 주식 부자 프로젝트 책을 쓸 때는 각 섹터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넣었고요. 멀티플이 증가하는 기업들. 멀티플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 뭐 요즘에 치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나 니콜라는 이익은 안 나오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이익은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멀티플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한 아까 그 방식으로 꼬린 지점을 이제 미리 생각하고 그 꼬린 지점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같은 걸 계산하면서 이게 설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았고 앞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프로젝트라는 말을 한 거는
결국 주식 부자는 한 번 되면 끝이거든요. 주식 부자거든요. 네. 주식 부자 반복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한 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버핏 말한 것처럼 평생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두세 개만 찾아도 주식 부자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만한 섹터, 찾을 만한 그런 섹터랑 기업들 잘 찾아가지고 네.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특히 저도 같이 해보자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현직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제 주식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뭐 분석해놓은 이런 걸 가지고 네. 이제 뭐 같이 돼보자 이러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네. 네. 제가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많이 알려졌는데 네. 네. 같이 주식 부자 다 같이 한번 돼봅시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부한 거 공유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